자, 이제 389 1절에 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대지도 나오고 도로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도로는 바늘과 실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대지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럼 대지와 도로는 무슨 관계냐면 대지에서 출입과 통행하는 게 바로 도로 쪽이죠. 그래서 도로와 대지는 출입 통행 관계. 출입과 통행하는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도로로 넘어가는데, 자, 대지는 이제 건물을 짓는 땅이죠. 건물을 짓는 땅이니까 대지는 안전해야 되겠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대지는 안전해야 되겠다. 안전조치. 이걸 공부하고요. 또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의 면적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조경. 이걸 공부하죠. 안전과 조경을 공부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 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는 차가 다녀도 도로고요. 사람의 보행, 인도죠. 사람의 보행도 바로 도로입니다. 그럼 건축법상의 도로는 차도의 우선권을 둘까요? 인도의 우선권을 둘까요? 답이 여기 나왔잖아, 지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출입통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차도의 우선권을 두면 대문 열고 딱 나가면 차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차도보다는 인도의 우선권을 둔다. 그죠? 반드시 사람의 보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로법상의 도로가 있어요. 도로법상 도로는 차도의 우선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자, 대지 안전부터 보자고요. 저 지대가 나오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되면 물에 침수할 수 있겠죠. 같거나 대지가 약간 높아야 되겠죠? 그 뜻이고요. 두 번째,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 쓰레기 매립 토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때는 성토, 흙으로 싹 올려주든지 집안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단단한 대지를 구축하자. 3번, 배수시설, 물을 빼내주는 거죠. 땅속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면 연약한 집안이 되니까 물을 빼내주자 배수열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 4번에 옹벽이 중요하잖아요. 옹벽. 자, 옹벽이 나옵니다. 옹벽의 뜻은 흙의 압력을 텁이라고 해요. 토합을 지탱하는 벽, 토합을 옹호해준다 이거죠. 이것을 옹벽이라고 한다. 토합을 지탱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지에다가 건물 질 때는 맞바로 질 수 없죠. 여기를 깎아내야 돼요. 절토한다고 하죠. 그래서 평탄지를 만들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건물을 진다. 그럼 이쪽에 흙의 압력이 발생하죠. 토합에 의해서 토합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토사가 유실될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석축이나 콘크리트 갖고 벽을 쌉니다. 이것을 옹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옹벽은 경사도가 급하거나 이 높이가 일정 높이 이상일 때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손괴라는 건 무너져 내림이죠.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옹벽의 기준이 몇 가지 나오는데 1, 2, 3,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토나 절토의 부분에 경사도가 1대 1.5 이상, 경사도가 1대 1.5니까 급경사입니다. 그런 경우로서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하라. 요 경사도가요 1대 1.5 이상으로서 요 높이가 1m 이상일 때 반드시 옹벽을 설치한다. 두 번째,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사람 키보다 큰 겁니다. 엄청난 토합이 발생하죠. 그때는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를 하라. 세 번째,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이외 구조물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말도록 하자. 옹벽에 들쑥날쑥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지나 배수를 위한 건 튀어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건 튀어나오지 말도록 하자. 기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대지에 안전했으니까 대지에 조경을 하겠습니다. 원칙부터 볼까요? 면적 200제곱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 그 밑에 줄 지자체 조례라고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제곱 이상 밑줄 치고요. 조례다 밑줄. 땅의 면적이 200제곱 이상입니다. 여기다 건축을 할 때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근데 조경의 기준이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조례라는 건 지방마다 정하는 것이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왜 조례로 정할까요? 나무라는 건 기후에 따라
토양에 따라 제각기 다르니까 조례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조경 기준이 제각기 다를 거예요. 우리가 현업할 때 과연 땅 면적에 얼마 정도를 적용할까? 대략 10%라고 적으세요. 그건 현업할 때 필요하죠. 대략 땅 면적의 10% 정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편해요. 100평의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10평 정도는 나무를 심는 거다. 이렇게. 자, 근데 괄호 2번 볼까요? 예외가 나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박스에 9개. 이것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싼 땅을 사가지고 나무 심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가 가끔 시험에 나오죠. 이 9개는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무작위로 보지 마시고 이유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칠 번호 알려드릴게요.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친다.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써요. 나무 많다. 나무가 많으니까 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 녹지지역에 건축한다. 2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건축한다. 녹색에 느껴지잖아요.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세모표 할 거 알려줄게요. 3번, 4번, 그리고 6번입니다. 3번, 4번, 6번. 이건 뭐냐 하면 작은 공장이나 물류시설이에요. 작은 공장이나 물류시설. 대개 공장이나 물류시설은 공터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쌓아놓을 공터가 필요한데 그게 작다면 나무 심지 말고 공터로 쓰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면적 5,000제곱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조그마한 공장. 4번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조그마한 공장. 그리고 6번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물류시설입니다. 작은 공장이나 물류시설은 심지 않아도 좋다. 나머지가 뭡니까 지금? 5, 7, 8, 9죠? 5, 7, 8, 9를 묶어서 이렇게 적으세요. 심어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5, 7, 8, 9는 심어봐야 소용없답니다. 심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심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산업단지의 공장이라고 되어 있죠? 산업단지의 공장은 각종 폐수로 나무는 죽음한다고요. 심어봐야 소용없다. 자, 7번 대지에 염분이 있다면 해변가 같은데 나무는 죽고 말아요. 심어봐야 소용없다. 8번에 축사, 가축 우리에다가 심을 필요 없겠죠. 9번은 뭐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나오죠. 아까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전치간이 몇 년이네? 3년이죠? 3년 있다가 부실 때니까 심어봐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나 심지 않아도 되는 걸 세 가지로 분석했죠. 나무 많다. 작은 공장이나 물류시설. 심어봐야 소용없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옥상 조경. 요즘에 건물 옥상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요. 나무를 심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겨울철에 덜 춥고 여름철에 덜 덥습니다. 외피 기능을 하죠. 또 하나는 원래 땅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대지 활용도가 떨어지죠. 옥상에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일부의 면적을 대지 조경으로 산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나무 심을 면적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활용도가 좋아진다. 그래서 옥상 조경이다 땡땡 하시고요. 일부 산입, 일부만 산입해 줍니다. 일부 산입. 자, 그래서 2번으로 내려가면 건축물 옥상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면적을 대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경 면적으로 산정되는 면적은 대지 조경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많이 따져줘봐야 반밖에 못 따져준다. 그러나 숫자 암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부만 산입한다 이렇게. 자, 이래서 대지 안전과 조경 쪽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도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뭐 하자? 오른쪽 페이지 03번에 공개 공지가 나옵니다. 별표 하나 딱 쳐주세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럼 공개 공지의 뜻을 알아야죠. 거기다가요.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고 적자. 시민의 휴식 공간. 이걸 공개 공지라고 해요. 되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1층 바깥에 보면 벤치를 놓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죠. 이게 바로 공개 공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개 공지를 알아보는데요.
시민의 휴식 공간이죠. 요거는 과연 어디다 설치할까? 설치 대상을 살핍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질 때 여기 앞에다가 이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설치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공개 공지입니다. 벤치 같은 거 놓는 거죠. 그럼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그 지역은 사람이 일단 많은 곳이죠. 사람이 많다면 주, 상, 공록 중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어디? 상업 쪽이죠. 시내 한복판이죠. 상업 쪽. 여기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름에 준자가 들어가요. 준공업하고요. 준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법률을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름에 준자가 있으면 상업기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업적 기능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준주거 옆 동네는 일반 주거입니다. 또 4개 지역에 설치한다. 상업, 준공업, 준주거 옆 동네 일반 주거. 그럼 이런 지역에 무슨 건물일 때 설치한다? 이것은 일단 다인용 건축물.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형, 커야 합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건물일 때 설치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요. 크기가 커야죠. 대형은 5,000제곱 이상을 뜻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이런 건물에 설치한다. 그럼 설치 면적. 이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대지 면적의 10% 정도를 시민의 휴식 공간에 설치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비싼 땅에 10%를 휴식 공간으로 내놓는다면 건축주는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기준을 완화할까요? 강화할까요? 풀어줄 겁니다. 높이 쪽을 풀어줍니다.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어차피 면적을 내놨으니까 면적은 완화할 수 없고요. 높이 쪽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높이 개념인 용적률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죠.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해준다. 1.2배. 이렇게 함으로써 보완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지역에 용적률이 만약에 500% 했다고 쳐봐요. 공개용지를 설치했다면 그거의 1.2배니까 60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공개공지의 뜻을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2번 바로 갑니다. 공개공지 설치 지역이 나오죠? 박스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 순서로 보지 말고 우리 순서대로 가자. 일단 상업적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잡았고요. 옆 동네 일반 주거까지 잡았죠. 되게 잡았고요. 이제 걸어 3번 확보 대상 건축물 1번 보자.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서 대형이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 뭐 극장 같은 거,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업무시설, 오피스텔 같은 거 사람이 많답니다. 숙박시설, 호텔, 종교시설, 교회, 운수시설, 터미널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니까 대형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에 설치한다. 자, 넘겨주시고 이제 괄호 4번이죠. 공개공지의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땅 면적의 10% 정도를 휴식공간을 설치한다. 근데 아까 대지 조경하는 거 있었죠. 조경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따로따로 설치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경의 면적을 공개공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조경 면적과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경을 했으면 쉼터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로 포함시킬 수 있고요. 또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 뭐냐면 땅을 팠더니 도자기가 나와. 이건 수거해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돼요. 땅을 팠더니 왕릉이 나와, 왕릉. 이건 통째로 들어가지고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대에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어서 그 일대를 보존해 주겠죠? 이것도 쉼터가 될 수 있으니까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자, 바로 6번 갑니다. 법 적용의 완화. 박스 보시면 1번에 용적률 1.2배, 2번에 높이 제한 1.2배를 완화해준다. 높이 쪽을 풀어주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 완화해준다. 여기까지 하면 한 문제 맞을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갈까요? 도로 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지를 맞췄으니까 도로 쪽으로 가자.
자, 도로는 말씀드렸지만 차도와 인도가 가능해야 되지만 인도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또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너비가 4m 이상 돼야 돼요. 이걸 소요너비라고 하죠. 최소한 4m 이상일 때 도로를 볼 수 있다. 또 건축법상 도로는 예정도로도 도로를 봅니다. 예정도로라는 것은 아직은 깔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깔 예정인 거죠. 이것도 도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대지와 도로는 출입통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정한 이 부분, 대지가 일정한 부분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작게 붙어 있으면 출입통행에 원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접도길이라고 해요. 접도길이라는 것은 대지가 도로에 접했다 이거죠. 이게 최소 2m 이상. 2m 이상 요 길이가 돼야만 출입이 원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 쭉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도로의 지정이 나오죠.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 동의라 밑줄. 도로는 몰래 깔면 안 돼요.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주민의 관심사라고 적자. 주민의 관심사. 우리 동네 도로가 깔리면 집값 올라가잖아요. 관심사기 때문에 이해관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스 1번 볼까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합니다. 그럼 해외까지 가서 동의받을 수 없죠.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2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사일상의 통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면 잠재적으로 동의를 해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로가 너무 간단한데요. 이 도로 쪽이 앞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을 잠깐 좀 보고 옵니다. 네, 페이지 331페이지 펴주세요. 331페이지. 거기 용어 정의 나올 겁니다. 3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괄호 2번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칙 볼게요.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 밑줄, 자동차 통행 밑줄, 너비 4m 이상 밑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 밑줄. 예정도로도 도로를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보행에 우선권이 있다고 했나요? 차량 통행 우선권이 있나요? 보행에다가 동그라미 탁상. 출입 통행 관계이므로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이 우선시됩니다. 한 장 넘겨보면 자, 한 장을 넘겼습니다. 2번에 예외라고 나오죠. 자, 1번 볼게요. 원칙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4m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첫 번째 예외가 나옵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너비 3m 이상도 예외적으로 도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여기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지만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거기다 급경사라고 적자. 너무 경사가 급해가지고 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너비 3m 이상도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몇 m 이상이죠? 4m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3m 이상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 밑에 막다른 도로가 나오네요. 자, 막다른 도로는 뜻이 이겁니다. 한쪽 끝이 맥혔다 이거죠. 막다른 도로. 이것은 예외적 도로인데요. 이런 도로입니다. 이게 대지입니다. 이게 대지고 도로가 이렇게 있죠. 1번 도로, 2번 도로입니다. 2번 도로는 양쪽으로 통과되는 원칙적인 도로죠. 또 1번 도로 보세요. 한쪽이 맥혔잖아요. 이것을 막다른 도로라고 한다. 골목길 같은 겁니다. 그럼 막다른 도로는 이 도로의 길이가 길수록 너비는 커질까 작아질까? 골목길이 길을수록 너비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구조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다른 도로의 도표를 보면 길이에 따라 너비가 달라지죠. 길이가 길수록 너비는 넓어질 겁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는 2m 이상 필요하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에서 35 미만이면 3m 이상 너비가 필요하다. 끝에 거나 기억하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너비는 6m 이상 필요하다 이거죠. 35 이상일 때 너비는 6 이상 필요하다. 여기서 35m는요. 소방 쪽이나 건축 쪽에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35m는 무슨 기준이냐면 소방차 있죠. 소방차의 호수의 한계 길이를 35로 간주하고 설계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호수 길이보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소방차가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한 대가 들어가죠. 다친 사람을 구조차로 빼내야죠. 차량 2대의 교행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6m 이상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너비가 달라지는데 너비가 세 가지가 있죠. 2m짜리, 3m짜리, 6m짜리가 있습니다. 2, 3은 6 이렇게 보면 돼요. 2, 3은 6 이렇게. 자, 그 정도 봤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고요. 교과서 394로 갑니다. 도로는 그 정도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394입니다. 이제 제3절 봅니다. 394의 제3절을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러다 땡땡하고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출입, 통행 관계죠. 대지와 도로는 출입, 통행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보면 건축물의 그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 있어야 출입이 원활할 수 있잖아요. 2m 이상이다. 밑줄 치고요. 이걸 무슨 길이? 접도 길이라고 한다. 접도 길이 2m 이상이 필요하다. 접도 길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즉 다음의 경우를 한다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해당 건축물 출입의 장이 없다고 인정한다. 왜 2m 이상을 접한다? 출입을 원활케 하기 위해서. 근데 출입 자체가 지장이 없다면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다.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어요.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으면 그 공지로 출입하면 돼요. 그러니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좋다. 세 번째, 농지법상에 농막이 나옵니다. 농막, 이건 임시거처죠. 원두막 같은 거. 농지법상 농막은 임시거처로서 원두막 같은 거. 원두막에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원두막에 딱 올라가면 4통 8달 다 통과되죠. 출입에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좋다. 자, 그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까지 끝냈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04번에 건축선에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우리 시흥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문답식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진도가 참 빨리 나가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처음엔 제가 속상했거든요. 제가 5일을 강의하는데 여기만 문답식이 아니야. 딴 데는 다 문답식이에요.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서 1시간 강의할 걸 여기서 문답이 아니까 일방적 강의하니까 한 40분이 끝나요.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혼연화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체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냥 문답 안 하고 하는 거. 어? 이것도 지금 응답을 안 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하자고요. 편하게 하고. 사실은 이제 문답을 주고받으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물어보고 답변하고 좋은데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원사이드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선 요건 중요합니다. 오늘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따져보자. 자,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하고요. 그 다음 주 2번 더 남았죠? 마지막 주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본다고 했어요. 준비 잘 하시고요. 자, 이제 건축선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건축선의 뜻은요, 대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선. 대지 안에서도요, 건축이 가능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건축선 그래요. 건축선. 그러니까 대지 내에서 나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선. 이걸 건축선이라고 한다. 원칙부터 정리하자. 자, 도로가 있습니다. 대지가 펼쳐지죠. 그럼 원칙적인 도로는 너비가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4m 이상.
그죠? 4m 이상. 요걸 소연업이라고 해요. 소연업이에요.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 내에서 건축에 관한 건설을 정해 놓는 거예요. 이걸 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땅 주인이 자꾸 건물을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해서 도로를 침범하게 되죠, 건물이. 그럼 차 왔다 갔다 부닥치죠. 이걸 막기 위해서 건축선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4m 이상 도로가 있을 때 건축선은 바로 이거예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요겁니다. 이게 건축선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은 이 안에서만 하는 거죠. 이걸 벗어나서는 건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예외가 나온다. 예외는 이 너비가 4m가 안 되는 경우예요. 즉 소연업에 미달된다. 소연업이 4m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정해질까? 이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자. 하나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가 너비가 3m밖에 안 돼. 3m가 안 됩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한쪽에만 대지가 있습니다. 너비가 3m짜리 있고요. 한쪽에는 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다른 저 건너편에는 대지가 없어요. 하천이 지나간다든지 철도 선로가 있다든지 경사지가 있다. 한마디로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천, 철도 선로, 경사지. 이걸 통칭해서 경사지 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럴 때는 건축선을 어떻게 정할까? 논칙은 이겁니다. 소요 너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소요 너비를 만들어 보자는 게 논칙이에요. 소요 너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4m예요. 봐요. 3m밖에 안 되니까 부족합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부담해서 4m를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기준점을 어루잡니다. 도로 중심선.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반씩, 즉 2m씩을 각각 후퇴하면 돼요. 소요너비 2분의 1이니까 2m죠. 그래야만 4m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건축선은 이게 되고 이쪽은 이게 건축선. 그리고 이쪽 대지는 이 부분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요. 이 대지도 여기서만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빗금친 부분은 건축선 부분이니까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벗어났으니까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으니 저 빗금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우리가 대지라는 건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해요. 이 부분은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보자. 이건 3m밖에 안 되는데 한쪽에만 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혼자 다 책임져야죠. 얘 혼자 3m를 만들려면 이쪽에 경사지인데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경계선 이겁니다. 여기에서 소연업이 4m를 후퇴하죠. 그럼 이것이 건축선. 그래야만 소연업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건축은 요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빗금친 이 부분은 건축할 수 없고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는 중심선, 하나는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책을 보자. 자, 395 건축선의 의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해주는 선을 말한다. 이걸 건축선.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지정의 목적을 볼까요?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건축물에 따르는 침식을 막는다. 도로 침식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2번으로 갑니다. 그럼 건축선은 어떻게 정한다?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때 도로에다 밑줄 치고요. 4m 이상. 이때 도로는 4m 이상을 뜻할 것이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 되겠고요. 그러나 예외가 나오잖아요. 예외 1번 보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친다 그랬으니까 4m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기억번.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면 어디를 출발점으로 한다?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이니까 2m를 각각 후퇴한다. 중심선과 2분의 1 밑줄 땅땅 쳐놓고. 니은번.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있다. 즉 경사등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디를 기점으로 한다? 경사등이 있는 쪽의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를 후퇴한다고 돼 있죠. 그림을 연상하면서 읽어보면 쉬울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면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3번이죠. 도로 모퉁이입니다.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요걸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가각전제라고 해요. 가각전제. 자, 이제 도로 모퉁이라는 거니까 도로가 교차됩니다. 이렇게 꺾이는 도로가 있어요. 이게 도로고 도로입니다. 대지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쪽 대지, 이쪽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면 건축선은 이게 되겠고, 이게 되고, 이쪽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면 경계 이게 바로 건축선이죠. 그렇게 되면 건물을 여기다 꽉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꽉 채워졌다고 쳐봐요. 차가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부닥치죠. 사고 다발점이 발생하죠. 어떻게 한다 그래서 비스듬히 건축선을 이렇게 지정해줘요. 여기 건축선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건축은 여기서만 할 수 있고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가 없고 대지 면적이 포함이 안 되겠죠. 이걸 가각전제라고 해요. 이때 가짜는 도로 가짜 도로입니다. 각은 각졌다. 도로 각졌으니까 모퉁이죠. 전자는 자를 전자 잘랐다 이거 제거했습니다. 도로 모퉁이를 잘라서 없앴으니까 외견상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각전지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차량의 회전 반경을 확보하자. 이거죠. 그럼 이제 어떤 도로일 때 하느냐? 이것이 너비입니다. 도로의 너비죠. 도로의 너비가 클 때 친다, 작을 때 친다. 작을 때. 이걸 교차각이라고 봐야죠. 교차각이 클 때 친다, 작을 때 친다. 교차각이. 교차각이 크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교차각이죠. 자연스럽게 회전이 나오죠. 작을 때 합니다. 너비와 교차각이 각각 작을 때 한다는 얘기죠. 책 보시고. 너비 8m 미만, 교차각 100m 미만 밑줄 딱 세요. 너비도 작고 교차각이 작습니다. 너비는 8m 미만, 교차각 100m 미만. 이럴 때 연결한 선을 건축을 하는데 거기다 목적 하나 적을까요? 차량의 회전 반경 확보라고 적으세요. 가각전제의 목적은요. 차량의 회전 반경이죠. 회전 반경 확보입니다. 차량의 회전 반경 확보. 그럼 저 가각전제를 어떻게 하느냐? 밑에 도표 나오죠? 도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왼쪽에 도로의 교차각이 나와 있고요. 가운데 칸에 해당 도로의 너비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가로도로라고 적자. 가로도로. 해당 도로의 너비를 가로도로라고 보시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게 교차되는 도로 너비다가 세로도로라고 적자. 세로도로. 거기에 따라서 이 도표를 보면서 하는데 이걸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교차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로도로. 여기가 세로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차각 90도 미만 칸이 있고요. 이제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차각이 작을 때니까 120도 미만일 때만 하나 이 뜻이잖아요. 그럼 요게 가로도로고 요게 세로도로라고 쳐봐요. 가로도로의 너비가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이고요. 세로도로 마찬가지.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여기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이렇게 딱 해놓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연결되죠? 4, 3, 3, 2. 3, 2, 2, 2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에 입각해서 한번 가각전제 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꺾여져 있고요. 대지가 펼쳐집니다. 이 도로의 너비를 7m라고 하고요. 7m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를 5m라고 하죠. 너비가 5m입니다. 이게 교차각이죠. 교차각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몇 도란 얘기죠? 90도란 얘기죠. 이때 가각전제 해보자. 일단 교차각이 90도잖아요. 90도니까 위에 거 봐야 돼요? 아래 거 봐야 돼요? 90 이상의 90이 들어가죠? 요 넷 중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로도로, 세로도로인데 가로도로 너비가 7m예요. 그럼 1번 본다, 2번 본다. 7이니까. 1번 봐야죠? 쭉 내려보자. 3 아니면 2예요. 세로도로가 5m입니다. 세로가 오니까 1번 본다, 2번 본다, 2번. 여기 들어가죠? 땡겨보세요. 땡기면 중첩된 2가 나오죠. 2m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m를 치는데 노란 선의 길이가 2m가 아니고요. 저 2가 딱 나왔으면 이 교차점에서 양쪽으로 2m를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2m, 이쪽도 2m. 이렇게 보내요. 그런 다음에 끝선을 연결합니다. 이게 가각전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건축은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가 없으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방법만 알아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3번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이랬나요? 네. 거기다 따로 지정이라고 적자. 요걸 따로 지정. 이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따로 정하는 겁니다. 따로 정하다 보니까 거기다 억울한 경우라고 적자. 억울함이 발생합니다. 억울한 경우.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 주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특시, 특도, 시군구 밑줄. 그자가 따로 정합니다. 또 위치나 환경 정비나 밑줄. 이게 목적입니다.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따로 정합니다. 도시적에서 4m 이하 밑줄. 따로 정하는 곳은 도시적에서만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최대 4m를 또 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억울함이 발생하느냐? 자, 보시자고요. 이걸 따로 정이라고 보자. 따로 지정. 우선 따로 정은 누가 따로 정한다? 특시, 특도, 시군구.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합니다. 얘가 뭐 하는 자입니까? 아까 허가권자에서 원칙적 허가권자죠? 이자가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는 목적은 위치나 환경을 정비한다. 위치나 환경을 정비한다. 따로 정하는 장소는 딱 한 군데, 도시적. 도시적에서 4m를 따로 친다. 제가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도로 너비가 6m짜리가 있어요. 너비가 6m. 소요 너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펼쳐집니다. 그럼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니까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도시적이에요. 관할 시장이 위치를 정비하겠다죠. 그럴 때는 이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최대 4m를 또 친다는 얘기 이렇게 해요. 그럼 건축선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억울할 겁니다. 봐요. 여기가 도시적이니까 비싼 땅이죠. 그럼 건축은 이 안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건축세니까. 그리고 빗금친 이 부분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잖아요. 아주 비싼 땅, 즉 강남 사거리 같은 데예요. 여기 4m를 갖다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빗금친 부분을 건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 준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원칙이 아까 말이죠. 이 가각전제 부분이라 할지 이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 없고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 경우는 건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켜준다고요. 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럼 건축도 못할 걸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건폐율 등이 완화되는 효과. 이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죠. 등 했으니까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증명을 해볼게요. 건폐율의 공식은 건대라고 했습니다. 건대. 즉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만약 이 지역에 건폐율이 50%라고 쳐보자. 그러면 대지의 50%를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봐요. 빗금친 부분을 대지 면적에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럼 대지가 이만큼이죠. 요거의 반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포함시켜주면 대지가 이만큼이 되죠. 이 전체의 반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아까치보다 이만큼을 더 지는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완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함시킨다는 게 중요하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괄호 3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제목을 보면 건축선에 따르는 건축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선에 의해서도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갔다가는 차 왔다 갔다 부닥치니까. 다만 지표 아랫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죠? 땅 밑으로는 차가 안 다니니까 넘어가도 괜찮다. 맞아,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의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림으로 연결하자. 그림으로. 자, 4번에서 끝났으니까 여기다 5번이라고 할게요.
5번입니다. 건축선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된다. 건축이 제한된다.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도로면입니다. 도로. 단면도로 그린 거죠. 이게 도로야, 도로. 옆에 대지가 쫙 펼쳐질 텐데 아까 있습니다. 물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 상대된다고 그랬죠? 같거나 약간 높아야 돼요. 대지를 약간 높여볼게요. 이렇게. 이게 대지입니다. 여기다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졌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도로고 이게 대지입니다. 단면도 다 칼로 자른 거죠. 이 도로의 너비를 4m 이상이라고 치면 건축선은 어떻게 지나간다? 경계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요걸 수직면으로 올렸어. 단면 너비가 수직면으로 올렸다. 이게 바로 건축선의 수직면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건축물과 담장이 노란 거 넘지 말아라는 얘기죠. 노란 거 넘으면 차 왔다 갔다 부닥치니까. 단, 지표 아래는 괜찮다 그랬죠? 자, 땅 밑을 제가 기초를 그려볼게요. 땅 밑에 기초가 있을 테니까. 기초라는 것은 건물의 힘을 단단한 안반에 연결하는 게 기초예요. 이게 단단한 안반이 있고요. 여기다 기둥을 딱 빼가지고 기초판을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다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박아서 건물의 힘을 안반에 전달하는 게 기초입니다. 지표 아래 하잖아요. 그럼 이 기초 부분은 노란 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차는 일로 안 다니잖아요. 두 번째는 뭐다? 도로면으로부터 4.5 그랬어요. 도로면부터 4.5. 높이가 4.5. 요거 이하니까 건물 요거 밑이죠. 요 밑에 부분에서 출입구나 창문을 열었을 때 노란 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차에 짐 싣고 가다 부닥치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해석하면 4.5를 넘는 부분이라면 창문 열었을 때 넘어가도 괜찮다는 해석이 나오죠. 차가 아무리 높아봐야 4.5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4.5라는 건 흔히 많이 본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굴다리를 딱 통과하잖아요. 굴다리 위에 통과 높이 4.5 써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4.5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걸 따질 때 지표부터 따져요? 도로부터 따져요? 도로부터 따져야 되겠죠? 차는 이리로 다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낼 때는 도로면부터 4.5인데 요걸 지표면부터 4.5g 틀립니다. 도로면 밑에다가 지표면 X. 지표부터 따지지 않고 도로면부터 따진다. 이렇게 해서 건축선이 딱 5번에서 끝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책을 또 넘겨볼까요? 두 장을 넘겼습니다. 401페이지. 건축물의 구조가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사실 설비 쪽이에요. 설비다 보니까 중개사와 별 상관이 없죠. 몇 가지만 선별해 보겠습니다. 우선 2번의 괄호 1번 제목이 뭡니까? 그 제목을 지우세요. 지우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목을 바꾸세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라고.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한 9개 정도 나와 있죠. 이러한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 서류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다 외우면 좋겠죠.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딱 세 가지만 외우자. 1번 층수 2층 이상 밑줄 딱 치고 2번 연면적 200 이상 그리고 5번 기둥과 기둥이 10m 이상 요 세 개만 기억하세요. 층수는 2층 이상 연면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닥을 다 더한 거죠. 그게 200 이상. 기둥과 기둥이 10m 이상. 보통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의 기둥과 기둥은 6에서 8m가 표준이에요. 10m면 그걸 벗어났으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서를 제출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고요. 한 장을 딱 넘겼으니까 바로 3번 제목이 뭡니까?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이죠? 이것도 줄 딱 쳐놓고. 구조기술사 하게 되면 구조의 대가입니다. 건물이 안전한지를 계산하는 자인데요.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대상이 딱 5개. 층수는 6층 이상. 두 번째,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적자 땡땡 하시고 기둥과 기둥 사이 20m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에는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을 특수구조라고 해요. 이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는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5번은 국토부형이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비교하자. 아까 전 페이지 건 제목이 뭐였죠?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지금 건 제목이 뭐죠? 구조, 기술사의 협력 대상이죠? 아까 건 몇 층 이상? 2층 이상. 지금 건 6층. 아까 건 기둥과 기둥이 10m. 지금 건 20m. 이렇게 비교하는 게 딱이겠죠.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2장 넘기십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죠. 이건 뭐 설비 쪽이니까 나중에 한두 개 선별할 겁니다. 쭉 넘기시고요. 이제 410페이지 잠깐 나와주세요. 410페이지를 보니까 제4절에 건축 설비가 나와 있고요. 승용 승강기 설치 보이나요? 승용 승강기 하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설치하는 원칙은 뭐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이럴 때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따라서 8층짜리면 엘베를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어요. 6층과 2층이 동시 충족이잖아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그러니까 8층이라 할지라도 연면적이 1,500밖에 안 되면 설치 안 합니다.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엘베를 설치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합니까? 엘베를 설치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5층까지 많이 짓는 거예요. 6층 이상부터 엘베 설치니까. 그래서 예전에 주공 아파트 봐요. 다 5층에서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시내를 나가도 조그만한 상가는 5층에서 끊는 거예요. 6층 이상이면 엘베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층과 2층이 동시충족. 이번에 비상용 승강기 나오나요? 그다 땡땡하고요. 구조대원 전용. 구조대원 전용 엘베를 비상용 승강기라고 한다. 구조대원 전용입니다. 이것은 높이 30m 넘는 건축물이라고 했죠? 높이가 30m를 넘으면 승용 말고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31m는 과거에 소방차 사다리 차 있죠? 사다리 높이가 30m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높이가 30을 넘어버리면 사다리 차 이용할 수 없으니까 구조대원 전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제 책을 41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더 할 겁니다. 시간이 1시 한 10분쯤 끝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